유튜브에서 점상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청개구리님 감사합니다. 댓글 주셨는데 안 내고 안 받는 건 안 되냐고 하셨는데 안 내고 안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님만 손해예요. 왜 그런지 아시려면은 강창희 대표님이 저희 끝내주는 경제에서 국민연금 이야기 하신 거 있거든요. 그게 최고의 재테크라고 하니까, 그리고 강남의 부자들도 다 지금 추후에라도 다 내가지고 더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안 내고 안 받는 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살펴서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이현훈 강원대 교수님 모셔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연구소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뭐 제사의 길 연구소라고 네. 최근에 저희가 개인 연구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네. 주로 이제 단순하게 뭐 위기다, 뭐 문제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사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제사의 길 연구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송 출연도 하고 뭐 유튜브 채널도 개인 이현훈 교수 경제 포럼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훈 교수의 경제 포럼, 네, 네네. 유튜브 채널에서 또 자세한 이야기 하시고 계시고요. 제사의 길 연구소라고 하니까 1, 2, 3의 길이 있었는데 다 실패해서 다른 길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1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어떤 그 반발로 나타난 게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뭐 제2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90년대 말에 토니 블레어라든가 뭐 슈레더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제3의 길, 따뜻한 자본주의 뭐 이런 건데 그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물론 뭐 북유럽화 국가들이 그래도 상당히 비슷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가지고 기후 위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그나마 이제 대안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거를 좀 더 저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또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과연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단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참 발전. 우리 이원재 대표님도 그 우리 참성장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GDP도 단순한 뭐 GDP가 아니라 뭐 우리 그 Genuine Progress Indicator 참성장을 추구하고 또 사회도 단순하게 뭐 소득 분배, 뭐 부의 분배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가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 자유, 평등, 뭐 인권, 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그 참 지속 가능한 발전,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그러한 제사의 길을 해야 되겠다. 그걸 대한민국이 한번 추구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마치 우리 K 컬처라든가 뭐 K 푸드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K 이데올로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야심만만한. 좋습니다. 네, 이현훈 교수님. 그런 차원이 됐습니다. 네네. K 이데올로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사의 길, 새로운 길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성장이 아니고 참성장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하시려면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까 뒤집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국 경제 지금 뭐 위기론도 있고 작년에 1.4%밖에 성장 안 해서 일본한테 뒤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기인가요? 뭐 일단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GDP가 꼭 우리 그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뭐 지표다, 유일무이한 지표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GDP 속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교통사고 당하고 아니면은 뭐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비용도 다 GDP에 계산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또 네. 우리가 뭐 무엇을 만들다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뭐 탄소 배출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처리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우리 GDP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비용을 빼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GDP를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GDP가 적어도 고용 창출하는 그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GDP도 우리가 그 잘 봐야 된다,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지난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 성장했는데 뭐 일본만 해도 1.9% 성장했고요. 미국같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무려 전 세계 GDP 25%를 차지하는 나라고 또 소득 수준도 뭐 8만 불이 넘는데 지난해 무려 2.5% 성장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 차지하는 게 한 1.7%고 우리 1인당 국민소득도 한 3만 3천 불인데 그런데 지금 뭐 1.4% 했다는 거는 굉장히 성적표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그 이제 단기로 봐야 되고 장기로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지난해 일단 우리 전반적인 소비도 위축이 되고 뭐 투자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수출도 잘 안 됐잖아요. 특히 뭐 반도체 경기도 나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투자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용이 한 31%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근데 절반이 건설 투자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가 뭐 제 채널이나 뭐 다른 데 나가서도 우리나라 너무 부동산 몰빵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사실은 확산시키고 그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 좀 전에 지속 가능한 경제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꾸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지난해 이제 설비 투자도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경제가 막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도 좀 상당히 위축된 측면이 있고 또 건설 투자는 건설 투자대로 뭐 상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특례 보금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또 하반기에 또 많이 꺾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나쁘고 뭐 여러 가지 뭐 겹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로 보면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단기로 보면 수요를 보는 거고요. 수요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비 수요라든가 투자 수요라든가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순수출 수요를 보는데 공급을 볼 때는 우리가 GDP라는 게 뭐예요? 한 나라 경제가 1년이면 1년 동안 생산해낸 모든 최종 소위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 총합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생산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생산은 뭘로 해요? 그 나라 갖고 있는 소위 토지, 노동, 자본. 그 생산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자원의 기술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 자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토지는 뭐 늘릴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대로 있는 거고 노동을 보면 노동이 우리의 노동력 전체가 다 줄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그렇죠. 계속 고령화될 뿐만 아니라 총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생산 연령 인구라고 보통 15세 이상 뭐 64세까지 하는데 뭐 더 좁게 따져서 뭐 25세부터 64세 따져도 그렇고 일단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또 절대 수도 줄고 있어요. 매년 뭐 35만 명 이렇게 막 계속 줄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킬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남은 게 뭐예요? 결국은 자본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자본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가 증가돼야 되는데 그 투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보면 설비 투자가 있고 그리고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 플러스 또 하나 뭐였냐면 이제 R&D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거는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인데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31% 중에 GDP 대비 한 절반 약간 넘고요. 건설 투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계속 건설 투자가 너무 하기가 쉽거든요. 뭐 경기 나쁘다면 건설 뭐 경기 뭐 살리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그거 가지고 하면 뭐 GDP 전체에서 뭐 그게 뭐 한 16% 돼도 거기 뭐 전후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2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 투자가 그걸 막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돈 빌려가지고 집 사면 되나 보다 하고 또 뭐 기업들도 전부 다 이게 설비 투자나 R&D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뭐 건설 투자 뭐 주택 건설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뭐 도로 건설 이런 거는 약간 사회 간접 자본에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주로 집 짓고 집 져가지고 장사하고 그걸 막 집값 띄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 빌려서 집 사고 뭐 이러면서 사람도 가계부채도 너무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투자도 제대로 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무 꼭지점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 여력 자체가 없어가지고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이제 경기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뭐 쪼그라드는 길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그렇게 없는 볼 건가요?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나요? 특히 뭐 젊은 인구가 늘어나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보면 이제 지난해 18% 넘었고요. 한 19% 올해 될 텐데 내년에 한 20%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그러면 뭐 큰일 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OECD 기준으로 보면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그 속도예요. 이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이제 고령화 정도로 따지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일본이 거의 29%를 넘어가지고 제일 높은데 출산율로 보면 거기는 한 1.28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0.72명이었고 그 전에는 0.78명이었고 올해는 한 0.68명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데 태어나는 아이 수는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은 총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게 생산 연령 인구 비중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반대로 얘기하면 고령 인구 비중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막 진입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주된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경제를 앞으로 살리기가 힘들다. 좀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지금 뭐 말씀하시는 우리 뭐 국민연금 개혁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어느 당에서 뭐 어디는 뭐 조금 받고 조금 주겠다, 어디는 좀 더 많이 받아서 많이 주겠다, 어디는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차선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리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정당에서 뭐 단순하게 뭐 연금 좀 더 주겠다 이렇게 사탕발림해서 될 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부분은 아마 잠재 성장률도 보통 경제학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잠재 성장률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그 문제가 있고 단 한편으로 아까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건설 경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거 하나만 좀 제가 궁금해져서 여쭤보면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가계대출 문제가 너무 커진다는 그 문제도 있었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꺾이고 예를 들어 사람이 줄어들면 사실 부동산 수요도 결국에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좀 걱정할 부분이 있는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걱정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부동산 소위 주택 가격이 꼭지에 왔어요. 꼭지에 왔는데 이미 진짜 꼭지에 왔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유동성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잖아요. 네네. 그 유동성이 뭐 실물 경제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요? 전부 다 집에서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주식 시장으로 갔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배 올랐거든요. 서울 그 강남 기준으로 보면 지방에도 한 2배 이렇게 올랐고요.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볼 때 코로나 안 터졌으면 적어도 한 2019년 거기가 꼭지가 돼가지고 이제 떨어질 그러한 그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올랐다는 거고 그 전에도 사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계속 27번인가 바꿨는데 정말 잘못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올렸다가 이제 이게 터지면서 유동성이 확 풀려가지고 더 올랐다 이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꼭지에 올랐다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계속 집값이 올라가려면 이거잖아요. 하나는 인구가 막 늘거나 인구 늘다면 막 소득도 막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느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막 인구도 막 이제는 막 꼭지까지 다 왔고요. 네. 경제 성장 잠재력은 계속 우리나라가 막 미끄럼을 타고 있어요, 이게. 이미 2000년대, 1990년대, 97년 외환위기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가 10.2%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와요. 네. 거기서 이렇게 경기가 이제 호황, 불황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이 있지만 이거는 뭐 어느 정권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이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려와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다 단기적으로만 계속 정쟁을 하게 보니까. 그게 내려오니까 결국은 인구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경기가 불황하고 내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자꾸 인구는 더 이제 늙어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득도 더 이제 증가하지 못하고 실질 소득이 자꾸 감소하는 측면도 있어요. 지난 2년 동안은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도대체 뭘로 주택을 사겠어요? 그런데 돈이 확 풀려버리니까 유동성 때문에 이제 이거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가지고 너도 나도 영끌이하고 갭 투자하고 이러면서 막 올린 거잖아요. 그게 무려 이제 우리 가계 부채를 보통 GDP 대비로도 하고 뭐 실제 가계 소득으로도 하는데 GDP 기준으로 해보면 한 105%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100.9%까지 지금 떨어졌다 하는데 절대 가계 부채 규모는 늘어났어요. 그래도 계속. 근데 문제는 이제 명목 GDP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현 정부대로 이제 너무 갑자기 물론 이게 지난번 정부에서 너무 가계부채도 막 높이고 집값을 막 띄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건 정말 아우성이니까 그래서 정권 잃은 측면도 있잖아요. 솔직히 네네.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네네. 근데 현 정부에서도 와가지고 그럼 좀 이걸 좀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안정화를 너무 급격하게 시키다가 폭 터지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또
또 부양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여기에서 어느 편 들고 싶지도 않아요. 네. 똑같이 지금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지난번에 잘못해가 정권을 바꿨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이걸 자꾸 지난해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또 그거 그래서 40조를 풀었고요. 올해는 다시 또 무슨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서 다시 또 27조를 또 풀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만큼 그 돈을 갖다가 주택 가격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만큼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때 잠깐 올라갔다가 그게 또 끝나면 다시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그냥 내가 지금 이미 상당히 늙었잖아요. 네. 고령화되고 있는데 당뇨까지 걸렸어요. 이제 막 돈도 많이 빌리고. 근데 막 힘들어. 그리고 보니까 나 지금 고혈압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병원 딱 가니까 병원이 이제 정부라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푹 써지겠네. 그러니까 길가 하는 게 뭐 혈당 강화제 아니면 뭐 그 혈압 낮추느냐 그것도 안 되면 여기 잠깐만 누워 계세요 해가지고 링거액인가 뭐 이런 거 맞춰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그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고기도 먹지 말고 단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거 하게 내버려 두면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 또 높이면. 아유, 너무 시원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그 재정 지출하고 관련된 기조도 있고 또 한국은행의 금리 기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창용 총재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 실제 국제적으로도 그런 연구가 많아요. 이 가계부채가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살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경제를 굉장히 그 사실은 더 침체시키는 그런 주된 요인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당장 꽃감이 달다고 이제 자꾸 빼먹는 정책을 이제 자꾸 쓰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GDP 대비 100%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80% 이상 넘으면 이게 성장 잠재력도 계속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왜냐면 내가 부채를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한 달 소득이 500만 원인데 그 중에 한 절반을 갖다가 계속 빚 갚는 데 써버리면 어떻게 소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한 80% 넘으면 특히 더 심해지더라. 이런 연구가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지난해 말 나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충격이 탁 생겨버리면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혈압에다 콜레스테롤 딱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전체적인 체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있으면 당연히 푹 쓰러지죠. 제일 먼저. 건강한 젊은이가 왜 쓰러져요? 주로 그런 분들이 쓰러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서서히 사실은 이제 바람을 빼고 체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잘 못한다는 건데 한국은행은 어쨌든 그 금리 기준을 제가 볼 때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네네네. 서민들이 들으면 참 섭섭할지 몰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우리 그 정부가 이제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그걸 좀 늘려가지고 그거를 네네네. 갖다가 이제 부양하는 그런 어떤 미세 정책을 좀 써야 되는 게 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빌려주는 정책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보조금 정책을 써야 된다. 그거는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다보면 전 세계 보세요. 요새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막 해가지고 미국부터 중국, 유럽, 일본 전부 다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야 되고 그게 또 부담을 줘요.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살리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게 연구도 많거든요. 이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 일단 가계부채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건전하려면 물이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막아버리고 밑을 막아버리면 위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필요한 곳에 좀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비 투자나 R&D 투자하는 쪽으로 기업으로 가야 되고 또 뭐냐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지난번처럼 뭐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신생아 특례 투자라든가 뭐 이런 가지고 DSR을 자꾸 그 우회하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써버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잠깐 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라고 돈 더 빌려주고 또 저금리 유지해주고 이런 건 오히려 한국 경제가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을 연장만 시킬 뿐이다.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악화시킨다. 악화시킨다. 오히려 이 재정 지출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 같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식이죠. 그걸 이제 오해하시는 게 저는 이제 뭐든지 규모가 이제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내부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세 가지인 거예요. 가계부채도 보면 규모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네. 이런 문제고요. 마찬가지 기업부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 부채 생각하면 124%예요, 무려. 우리 GDP 대비로. 이건 더 문제예요, 사실은. 네네. 그 속에도 보면은 사실은 그 우리 소상공인의 이런 그 자영업자 그 부채 같은 게 사실 100천조가 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가계대출이에요. 그까지 이쪽으로 옮기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한 150%가 넘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당연코. 이걸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증가하는 속도만 줄여야지 이게 아니라 규모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저라면 국민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 다 같이 줄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한쪽에서는 뭐 못합니다. 한쪽에서 뭐 무조건 내가 다 해줄게요. 전 양쪽 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힘들다 이거는. 힘드니까 우리가 같이 국민적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한번 우리가 줄여보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정말 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젊은이한테 희망이 있고 그래야지만 젊은이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우리가 그래야지 고령화 속도도 줄이고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연금도 그게 되는 거지. 연금 개혁을 근본 처방을 안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뭐 사람들이 누가 돈 벌어가지고 누가 세금 내고 누가 그걸 해요. 지금 하는 게 계속 앞으로 세금 낼 사람도 없는데 뭐 그거 가지고 누가 조금 더 많이 걷어가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세금 걷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결국은 젊은 사람한테 돈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솔직히. 저도 딱 공감이 되는 게 아까 제가 국민연금 관련된 각 정당 공약을 소개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이른바 모수개혁이죠. 말씀하신 그 대증요법으로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건 모수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안만 있고 사실 구조개혁안은 없더라고요. 어떤 정당도 그 얘기는 하질 않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또 떠오르는데요. 자원이 있고 또 그러니까 노동 자본이 있지만 또 기술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을 결정할 때 기술에서 뭔가 우리가 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때는 그 GDP 대비 한 50% 이상이 수출이었거든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수출 잘 될 때 경제 성장도 잘 됐어요. 수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가 지난해 한 30% 중반밖에 안 돼요. GDP 대비로. 계속 줄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잘 늘어나기 어려워요. 일단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막 주저앉고 있고 우리나라랑 중국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거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태니까 그쪽 수출이 안 되고 그럼 뭐 미국으로 가야 되지. 미국대로 제가 볼 때는 점점 그 어떤 세계화가 아니라 반세계화로 가고 자꾸 자기는 우선 당장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이 다 인구 고령화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 이렇게 좀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로 수출할 거냐. 그러니까 그걸 내수로 돌려야 된다 하는데 사실 내수로 돌리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든 수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수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내수는 소비 수요를 살리는 거고 투자 수요를 살리는 거고 나머지 없어요. 나머지 정부 지출 늘리는 거는 이거 결국은 그것도 꽃감 빼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로 할 거냐? 소비 계속 늘려. 뭐 미국은 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68%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미국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나라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절반 정도 거기에 더 늘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투자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우리는 한 31%, 2%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속에 자꾸 부동산 건설 투자를 자꾸 늘리는 게 이제 그게 또 꽃감 빼먹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얘기지만 설비 투자, R&D 투자. 설비 투자가 바로 자본 늘리는 거고 R&D 투자가 기술 이걸 갖다가 수준을 자꾸 높이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그냥 소비를 해서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자꾸 그 무슨 뭐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까놓고 저 계속 와달라고 가서 구체적인 자료까지 내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정말 이건 아니다. 예? 내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걸 들으시고 너무 막 대신 얘기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동참해달라. 사회를 바꾸자.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정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좀 국민적 합의를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려 있고 앞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은 부동산 투자가
줄도록 어떻게든 만들고 설비 투자, R&D 투자로 돌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처방을 주시는 당연히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의 그 1억 30년 간 주요 원인이 뭐냐면 80년대, 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거 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US 달러 기준에 비교할 때 2배로 올렸어요. 2배로 올려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뭐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들이 다 죽겠다 해가지고 다 동남아로 다 나갔잖아요. 그때 나온 게 이제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 해가지고 뭐 글로벌 밸류 체인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 나가니까 국내에 없으니까 고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중앙은행 일본한테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런데 뭐 기업들이 거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냐 다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한 거예요. 그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결국 80년대 말까지 그게 막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조금 올리기 시작한 게 89년이에요. 그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90년 1월인가 그때 폭 터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면 소위 부동산 버블을 끼웠고 주식 버블도 키웠는데 주식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부동산 버블이 너무 많았고 가계부채 그래도 가계부채 그 당시의 비율이 GDP 대비 한 68%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중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중국은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이 주택가격이 뛰었고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중국은 딱 1년 먼저 가요. 2016년부터 이게 막 떠가지고 일선 도시 뭐 이런데 뭐 샹하이라든가 뭐 항저우라든가 베이징 같은 데는 3배 올랐거든요. 다 여기가. 그게 언제까지 올랐냐? 2021년까지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2022년까지 올랐다는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버블을 키웠다가 떨어지는 게 너무 비슷하고요. 인구 고령화도 너무 비슷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하는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더구나 반도체 협상까지 반도체 그런 어떤 합의까지 해가지고 일본이 한때 잘 나갔던 반도체 기업들 다 죽었거든요. 지금 중국이 똑같이 당하고 그러네요. 있고 우리나라는 네. 직접 당하는 게 아니라 중국 때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도 미국에 와서 그걸 생산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IRA 가지고 하고 있네. IRA 하고 또 반도체 칩 섹터,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가니까 결국은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당시 일본보다 많고 인구 고령화도 일본보다 많고 중국보다도 많고 중국보다 가계부채도 많고 우리나라 최악이라니까요. 정말 그거 정말 걱정이에요. 이걸 제발 지금 총선 앞두고 좀 이거 가지고 좀 상의 좀 하세요. 토론 좀 하고 제발 좀 부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그러나요? 같은데요, 교수님. 아이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 중병에 걸려 있고 일본처럼 30년 불황이 될 가능성이 지금 그때의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뼈를 깎는 이 구조개혁안을 누군가 내놓고 토론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더하고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회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요즘 뭐 돈에 대한 감이 많이 없어지기는 해요. 뭐 샘 알트만이 무슨 뭐 7조 달러 투자받겠다 뭐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10조 원 사기로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10조 원을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샘 뱅크만 프리드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뭐 한 시대를 이제 한
한 시대 이름을 남기게 될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네. FTX 창업자로 우리는 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일단 FTX도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뱅컴 프리드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FTX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아직 뭐 존재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사실상 거래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파산 상태에서 자산을 계속 매각하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게 될 이 FTX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세계 뭐 2위, 3위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뭐 암호화폐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FTX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을 창업한 샘 뱅크먼 프리드, SBF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이 인물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리게 될 주제이고요. SBF는 1992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92년생. 네. 92년생, 젊네요. 92년생이면 지금 32살이죠. 네.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금액 규모의 이 사기 사건 때문에 지난 목요일 미국 뉴욕 시각으로 지난 목요일에 25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이어서 샘 뱅크먼 프리드 쪽에서는 아마도 항소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된 혐의부터 일단 살펴보면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금융상품 사기, 증권법 사기, 자금세탁 뭐 이것도 사기에 뭐 연관돼 있는 걸로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고객 자금을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FTX가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주식 계좌가 있는 분들도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실 텐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죠. 네. 그럼 이제 그 예치된 돈은 일단 거래소에 들어가기는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네. 제 돈이잖아요. 네, 내 계좌에 있죠. 제 돈이죠. 네네. 저 거래소 돈이 아니고 제 돈이잖아요. 네. 근데 FTX가 그 돈을 그냥 쓴 겁니다. 아, 고객 계좌의 돈을. 고객 계좌에 있는 돈을 쓴 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그 사기가 이제 걸렸던 거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2022년 11월입니다.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된 거고 그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뱅크런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살려고 예치해둔 돈을 찾으려고 고객들이 갔는데 속된 말로 빵꾸가 나 있었던 겁니다. 아, 돈이 없었던 겁니다. FTX 고객들이 계좌에서 그렇죠. 한꺼번에 돈을 빼려고 찾으려고 한 하는데 거죠. 네. 80억 달러가 비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결국 파산하고 지금 그게 사건화돼서 검찰에 기소가 되고 결국 25년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25년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거 같았는데 사실 그 전에 연방보호관찰관은 100년형 받아야 된다고 권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판결 자체는 어떻게 봐야 돼요? 25년형이 약간이라도 가볍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 그동안 미국이 이 뭐 형량을 엄청 세게 때리는 거에 되게 쾌감을 느꼈던 분들이 아닐까. 하긴 뭐 25년 대표적인 예가 저 버니 메이도프 같은 경우에 150년형이 내려졌었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이런 비슷한 이건 뭐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경우에 뭐 혈액 키트 하나 가지고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했던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경우에 11년 3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아, 거기에 비교하면 낮았네요. 25년형이 작은 건 아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홈즈도 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맞습니다, 그런 사건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고로 만약에 다 적용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구형을 했다면 이거 저 미국 법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저 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110년형이 나올 수 있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검찰에서 구형한 거는 4, 50년 정도였고 그다음에 변호인 샘 뱅크먼 프리드 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한 5, 6년이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던 거라서 거기에 비하면 한 25년형은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은 아닐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25년형을 선고하면서 했던 얘기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뭐 정확한 워딩을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이제 의역을 하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감옥 갔다가 나와서 또 나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려줘야 된다. 오래 가둬놔야 된다. 그렇죠. 그 25년, 그러니까 재판부가 생각한 25년은 그 정도의 기간인 겁니다. 이 사람 올해 32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5년 지나면 57살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가둬놔야지 이 사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25년형과 더불어서 재산 110억 달러 가량에 대한 몰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110억 달러면 한 15조 원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110억 달러가 이게 뭐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재산이 없는데 몰수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찾게 되는 재산들은 모두 몰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언론이나 법조계의 반응을 보면은 이건 뭐 그렇게 약한 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정도면은 사실 버니 메이도프 이후에 지금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저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한 선고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굉장히 중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네. 그럼 일단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큰 사고를 치고 중형을 받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FTX 창업했다고 처음에 네네. 소개드렸는데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사실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보이던 인물이었고 굉장히 이 업계에서 사실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가 기술과 금융의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술 분야에서도 금융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992년생이고 캘리포니아 스탠포드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다 스탠포드의 로스쿨 교수님이에요. 야, 스탠포드 로스쿨이면 미국 최고의 탑스쿨인데. 이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한창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 FTX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거의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별명이 크립토 JP 모건이다. 그러니까 이 JP 모건 하면은 미국의 이제 금융을 거의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죠. 쥐락펴락도 했고 살려놓기도 했고 뭐 이랬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그런 인물로 꼽히기도 했고 다음 세대 워런 버핏이다. 좀 어마어마한 별명 아니고요. 다음 세대에 그것도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가지고 금융계를 흔들었다면 언제적인가요? 그런 비트코인 가지고. 네. 2022년에 포브스에서 그 뽑았던 400대 부호에 뽑혔던 인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부 이렇게 쭉 부의 규모를 갖다가 줄 세웠을 때 41번째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30명의 30대 부호 뭐 이런 거에도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이랬던 인물입니다. 어릴 때는 수학 천재로 유명했었고요. 그래서 그 캐나다 미국 매스 캠프, 수학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고등학생들 중에서 수학 영재 고등학생들을 위한 어떤 여름 프로그램인데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MIT를 나왔습니다.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네, 사기로 지금. 네, 소장님 후배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서 제인 스트리트라는 그 투자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4년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자기 기업을 설립하는데 이때 설립했던 기업은 FTX가 아니고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2017년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 회사를 만듭니다. 이 투자 회사가 뭘 했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김치 프리미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비싼 데서 사다가 싼 데서 팔면서 그 차익을 수익 모델로 삼는 그런 모델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했던 기업입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그 비트코인 차익을 이용해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던 그런 회사였고 아비트러지 투자를 하는 투자 회사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일종의 헤지 펀드였는데 주된 모델은 아비트라지 펀드였어요. 아비트라지 거래였습니다.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핵심 멤버들은 샘 뱅크먼 프리드의 지인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MIT 룸메이트였고요. 한 명은 같은 수학 캠프 출신의
또 수학 천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 캐롤라인 앨리슨이라는 여성인데 부모님이 다 MIT 교수님들이에요. 그럼 비슷한 애들끼리 만났네. 그렇죠, 천재들이 다 20대 중반에 아주 창창한 네, 이 친구들이 만든 알라메다 리서치가 성공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FTX라는 거래소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FTX를 만든 건 2019년이었는데 홍콩에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회사를 바하마라는 카리브해에 있는 조그만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헤지 펀드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거래소를 한다는 게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이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보면서 헤지 펀드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헤지 펀드를 가지고 거래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계는 그에 대한 경고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아, 워낙에 잘 되고 젊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한다 이러니까는 너도 나도 막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줄을 섰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기자들도 그렇고 VC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때 일종의 포모가 있었던 것 같다. 포모. 그 Fear of missing out. 그렇죠. 그러니까, 소외 공포감. 소외될 수 소외될 있는 공포가 소외되면 어떡하나 하는 쟤들 걱정.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다들 투자하는데 나만 투자 못하면 어떡하지? 또 그 기자들도 나만 비판했다가 나만 맞습니다. 이상한 기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효과를 톡톡히 봤던 그런 집단이었고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샘 뱅크만 프리드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부모님이 다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신데 나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태어났는데 수학 천재야. 전 세계 수학 캠프 제일 잘 나간다는 애들 나가는데 가가지고 상 타고 막 그랬어. 근데 친구도 다 그런 애들이야. 같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인류대학 나와서 혁신적인 벤처기업 창업해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렸어.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 돈으로 투자만 할 게 아니고 거래소 자체를 만들어서 플랫폼이 되겠다. 이렇게 돼서 아주 FTX. 훌륭한 요약이신 것 같습니다. FTX 시작한 거고. 근데 파산을 한 거잖아요. 그걸 몇 년 안 됐네요. FTX 시작한 게 몇 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순식간에 무슨 한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22년에 파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코인데스크라는 매체 편집장을 하고 있을 네네. 때였는데 2020년에 온라인 행사를 했는데 거기 샘 뱅크만 프리드가 왔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그 코로나 때니까 행사를 항상 모두 다 온라인으로 할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유명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하다. 머리를 뽀글뽀글 해가지고 세수는 하고 나온 건지 이런 이미지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크는 거 보고 정말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FTX라는 거래소 자체도 워낙에 유명한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투자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업계의 대스타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게 되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라는 게 사실 꼭 대면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제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한창 오르던 그런 시기도 돈도 있었고 많이 풀렸잖아요 그때. 풀린 맞습니다. 돈으로 또 투자 많이 그렇죠. 했을 거고. 그 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간 것도 있었고요.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이게 창업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건데 이 샘 뱅크만 프리드를 비롯한 창업자들은 그때는 그걸 몰랐겠죠. 자기들이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또는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 거래가 잘 돼서 한때는 기업 가치가 FTX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43조 원까지 됐다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한 단기간에 100%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오르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2022년 슈퍼볼 있지 않습니까? 미식 축구, 미국의 미식 축구의 가장 이제 맞아요. 하이라이트. 거기 광고를 누가 하느냐 가지고 맨날 그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광고하는 기업. FTX가 거기에 광고를 갖다가 엄청 했었습니다. 2월에 슈퍼볼 할 때 FTX가 그걸 뭐라고 거기다 보통 자동차 광고나 이런 거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또 그 무렵에 FTX가 미국에서는 TV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 거래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TV 광고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모델들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제가 이름을 적었는데 농구 하던 샤킬 오닐, 테니스 나오미 오사카,
F1 그 자동차 네네. 경주 선수 루이스 해밀턴, 와. 그다음에 농구 또 스테프 커리도 있었고, 그다음 이 부부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이 제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네네네.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평가받는 톰 브레이디라는 선수가 네네네. 있고 그 부인이 전 부인이죠 이제는 지젤 번천이라는 네네네. 모델인데 이 부부가 FTX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뭐 완전 슈퍼스타들을 다 모델로 쓴 광고를 그렇습니다. 했다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FTX는 너무너무 뭐 유명하고 훌륭한 기업처럼 보였는데 2022년 우리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국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암호화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나? 테라루나가 테라. 있었습니다. 네. 테라루나 사건이 나면서 테라루나에 투자했던 암호화폐 투자사들이 몇 곳이 중요한 곳들 몇 곳이 큰 곳들이 좀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말고 이제 투자 기업들이 네. 위험하니까 우리 돈 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러면서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돈들을 한번 이렇게 회수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헤지펀드인데 헤지펀드니까. 위험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자들이 돈을 맡겼겠죠. 네, 고객 돈을 맡아서 그렇죠. 투자하는 고객 돈을 거죠. 맡아서 하는데 근데 투자자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한번 좀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좀 돈을 빼보자 하고 쭉 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쭉 빼니까 그 전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알라메다 리서치로서는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 돈을 딴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고객들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빼돌려서 딴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 돈을 메워서 줘야 되잖아요. 네. 돈이 없는데. 그래서 FTX라는 또 다른 자기네들이 만든 또 다른 회사의 돈을 고객 돈인데 이거를 여기로 막아놓은 거예요. 야, 그거는 진짜 그냥 사기입니다. 정말 나쁜 범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보여줬어요. 일단 헤지펀드의 고객들한테 돈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비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비었던 거는 일단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언론에서 코인데스크라는 언론에서 네. 암호화폐 업계에 가장 훌륭하고 재직하셨던 제가 곳이잖아요. 편집장이었잖아요. 했던 언론에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기사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서부터 이상하네, FTX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돈을 빼기 시작하고 그게 결국 FTX 파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한 순식간에 한 11월에 그 보도가 나온 게 11월 초였는데 한 열흘 안 되어서 한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게 그냥 급속도로 전개됐다. 일주일 사이에 한때 43조까지 갔던 43조짜리 거래소가 파산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됐죠. 갑자기. 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잘 몰랐는데 정말 나쁜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나라에 지금 특정 기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자산운용사가 있는 이런 그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그룹이. 근데 자산운용사에서 사주가 어디로 고객 돈을 빼돌려서 딴 데다 썼는데 자산운용사 고객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빼다 줬다. 맞습니다. 이런 셈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더 나빴다? 아무튼 뭐 약간 좀 이 암호화폐 업계 특징이 하나 드러났던 것도 있었는데 그냥 갖다 쓰진 않았어요. 빌려가는 형식이었습니다. 담보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담보를 뭘로 줬냐면 FTX가 FTT라는 자체 토큰을 만들어서 네네.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거래를 하면은 얹어서 주기도 하고 이걸 많이 갖고 있으면 수수료가 좀 깎이기도 하고 충성도 있는 고객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로 뭐 그런 걸 내는 것도 가능하고 뭐 굿즈 같은 거 살 때 쓸 수 있고 그런 일종의 포인트 같은 게 FTX 있었는데 고객들 위한 포인트였는데 그냥 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또 근데 FTX에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가치가 있었어요. 네. 그럼 이게 상장이 되면서 가치를 갖게 되고 가격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실제 자금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네. 이거를 담보로 맡겼습니다.
내가 발행한 건데 내가 발행해놓고 내가 담보로 맡기면 아, 좀 사실 이상한 건데 그러네요. 사실 지금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런 토큰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토큰이 이렇게 이 FTX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보고 지금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게 관행처럼 돼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이상한 구조라는 거를 사람들이 뒤늦게 아이고야 저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거래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토큰이 거예요? 있었죠. 근데 뭐 그걸 담보로 맡기고 이걸 빌리고 이런 거는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거는 정말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상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이상하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 돈을 갖다 쓸 때 알라메다 리서치, 알라메다 리서치죠. 거기는 어디다가 쓴 거예요? 뭐 여러 쓴 다음에 가지에 쓴 건 그 용처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슈퍼모델 많아요. 들여서 광고하고 그런데 막 쓴 건가요? 좀 용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가 조사가 돼야 나올 되는군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 이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아, 그 개념이 있죠. 네, 철학. 이펙티브 알투리즘이라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기업 출신 자선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이죠.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 어디 가서 봉사 활동하거나 어디 가서 쓰레기 줍거나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돕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돈을 엄청 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샘 뱅크먼 프리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나는 그쪽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나중에 엄청 낼 거다. 기부 많이 할 거다. 그래서 뭐 실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목 늘어진 티셔츠 입고 다니고 반바지 찍찍 이렇게. 아, 돈 안 쓰는 사람인 것처럼. 네, 자동차도 토요타 코롤라면은 뭐 그냥 중저가. 뭐 따지면 소나타 정도 중형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거 몰고 다니고.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전용기는 있었고요. 또 뭐 아주 호화로운 리조트에 살고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금을 다른 데 유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 정가에도 후원금 많이 내고 또 뭐 비영리 단체에도 후원금 많이 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 비영리 단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효율적 이타주의 맥락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정가에는 그 민주당에 후원금 낸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2위. 아, 그래요? 민주당의 후원자들 중에서 2등이라고요? 2020년에 그래서 2020 그런 년에? 기록을 냈었습니다. 와, 근데 또 그럼 공화당에는 안 했냐? 공화당에 그 어떤 이제 다른 언론인하고 하는 인터뷰에서 공화당에도 했는데 기자들이 공화당에 후원했다고 하면 너무 싫어해서 기자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서 나는 그건 공개는 안 하는데 나 민주당만큼 공화당에도 후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렸고 그로써 얻으려고 했던 거는 이 암호화폐 규제를 좀 약화시켜서 이 사업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미국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던 게 샘 뱅크먼 프리드의 의도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굉장한 인물인데 한 5년을 풍미했네. 한 5년 만에 굉장한 사건을 벌이고 맞습니다.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제는 역사가 돼가지만은 지난 한 2, 3년 사이에 나왔던 잡지들을 잘 찾아보면은 웬만한 유명한 잡지들 아니면 웬만한 유명한 신문들에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거의 표지로 항상 나왔었고 항상이라고보다 한 번씩은 다 나왔었고 허무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라지다니. 이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이제 부모님도 소송을 당했어요. 부모님한테도 샘 뱅크먼 프리드가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도 했고 집을 사주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것도 회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거기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지금 낸 상태고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뭘 배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 정리해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융사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줬다가 그냥 산산조각 내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도 피 한 방울이면은 모든 병을 진단할 맞습니다.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진짜 우리 슈퍼마켓에 가서도 이제 진단받고 가난한 사람도 비싼 의사 안 만나도 다 병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가 그게 다 사기였다는 걸로 드러나면서 감옥에 갔고
이분도 그런 꿈을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FTX가 파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고 그다음에 비난이 쇄도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잔고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돈 이만큼 있습니다. 고객 돈 이만큼 다 네. 갖고 있습니다. 코인도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는 걸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고객 자산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작년에 그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이 업계는 아직도 이런 되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암호화폐 업계라고 해서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이거는 이 사기꾼들 때문에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게 돼서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죄를 주장하나요? 그건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 뭔가 실수가 있었다, 오기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미국에서는 공분을 사고 있고 또 저 후원금 받았던 민주당, 공화당 이런 데서도 다 이거 다 뱉어내고 뭐 이런 작업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한 시대를 풍미한 것도 맞지만은 정말 암호화폐 업계가 어떤 곳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좀 이분이 정상적으로 뱅크먼 프리드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워싱턴 정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해서 정말 메인스트림으로 떠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좀 도움이 됐을까?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었어요.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이 암호화폐 업계,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의 얼굴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하는 모든 회의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가서 앉아 있었고 샘 뱅크먼 프리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산업을 이끌어갈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무너진 거예요.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무너뜨린 거라서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1년 반 정도 흐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뭐 참 이제는 끝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있지만 역시 사람들의 탐욕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리더, 업계의 리더 또는 뭐 어떤 정치나 다른 영역의 리더가 도덕적으로 약간 삐끗했을 때 그게 그 업계 전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혁신가들의 얘기를 계속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럼 뭐 혁신가와 가짜 혁신가를 열심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하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의 이 기상천외한 사업과 이 코인 사기에 얽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김외현 리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반에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꼭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